양자역학에서는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정보는 파동함수로 오롯이 기술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자역학을 따르는 이런 파동의 함수로 기술되는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는 그럼 어떻게 운동할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중슬릿 실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틈을 향해서 다가오는 전자는 한 위치가 아니라 공간상에 넓게 펼쳐져 있는 파동함수의 형태로 기술되죠. 각각의 틈을 동시에 이 전자 하나의 파동함수가 동시에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자 하나는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하면서 빛이 간섭하듯이 자기가 자기와 간섭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스크린에 도착할 땐 앞에서 보셨던 어둡고 밝은 무늬가 반복되는 그런 스펙트럼 띠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도착한 전자는 마지막 순간에 이 스크린에 있는 형광 물질과 반응해서 반짝하고 빛을 내거든요. 그 순간 이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한 전자는 스크린에서 딱 하나의 점으로 붕괴한다라고 물리학자들은 기술합니다. 파동함수는 중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중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그냥 물리학자들만 알고 있는 아주 신비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수식으로는 중첩이라는 게 정말 단순합니다. 아까 꼬부랑 글씨 양자역학의 파동함수가 있다면 푸시1이라는 파동함수가 있고 푸시2라는 파동함수가 있을 때 두 개를 그냥 덧셈으로 연결한 거예요. 푸시1 더하기 푸시2를 하면 그게 바로 파동함수의 중첩을 설명합니다. 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가 어떤 면에서 정말 경이롭고 신비한지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입니다. 슈레딩거 고양이 사고 실험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안이 보이지 않는 어떤 커다란 상자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있고요. 고양이와 함께 독약이 들어있는 플라스크 유리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크 유리병은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어떤 방사성을 내는 그런 물질이 붕괴해서 튀어나오는 입자에 의해서 이 유리병이 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원자가 붕괴할지 안 할지는 사실 양자역학에 의해서 기술됩니다. 붕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는 이 상태를 붕괴한 상태와 붕괴하지 않은 상태의 중첩 상태로 기술할 수 있죠. 자, 슈레딩거의 이 고양이 실험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하게 되죠. 밖에서 우리가 이 상자를 열어서 확인하기 전에는 이 고양이는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양자역학을 따르는 미시적인 원자는 붕괴한 상태, 붕괴하지 않은 상태의 중첩 상태로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와 같이 커다란 물체의 경우에는 이 삶과 죽음의 중첩 상태에 있는 건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사실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은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슈레딩거는 이 사고 실험에서 고양이는 삶과 죽음의 중첩 상태에 있다라고 사실 주장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양이는 둘 중 하나입니다.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하지만 이 상자 안에 담겨있는 양자역학을 따르는 그 입자는 붕괴했거나 붕괴하지 않았거나 두 개의 중첩 상태로 있죠. 사실 슈레딩거가 이 고양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리학자에게 묻는 질문은 훨씬 더 심오합니다. 미시적인 세상은 양자역학을 따릅니다. 중첩 상태가 가능하죠. 고양이 같은 거시적인 시스템의 경우엔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슈레딩거는 이 사고 실험에서 미시와 거시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묻습니다.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고양이는 삶, 죽음 둘 중 하나지 중첩 상태에 있진 않다라고 누구나가 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시와 거시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모든 물리학자가 합의하고 있는 그런 표준적인 해석은 사실 없다고 할 수 있죠. 아주 심오한 질문을 담고 있는 사고 실험입니다. 앞에서 전자를 이용한 이중실리 실험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전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파동함수의 중첩 때문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띠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전자보다 조금 더 큰 입자는 어떨까요? 자, 이런 실험을 물리학자들이 여러 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1999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 실험을 한 연구자들은 전자가 아니라 무려 60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전자보다 질량이 100만 배나 더 무거운 플러린이라는 입자를 이용해서 이중실리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전자의 100만 배 질량을 갖고 있는 이 분자도 명확한 간섭 무늬를 보여준다는 걸 결과로 얻죠. 사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떤 물체도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물리학자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자역학적인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서 고양이 그리고 저와 같은 그런 거시적인 크기의 어떤 물체들은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거시적인 시스템을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로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하이젠베르크가 1925년에 양자역학을 완성한 이후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불확정성 원리를 하이젠베르크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이젠베르크는 이걸 가상의 현미경을 이용한 사고 실험으로 설명합니다. 자,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 같은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의 위치와 그리고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는 사고 실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파장이 짧은 빛을 써야만 합니다. 파장이 길면 우리는 그 대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집에서 한번 경험해 보셔도 돼요. 그 아주 낮은 음을 내는 우퍼 스피커가 있잖아요. 우퍼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파장은 거의 20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시면 우퍼에서 발생하는 낮은 음의 소리는 귀로 들어도 도대체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들려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길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굉장히 짧은 빛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도 크고 운동량도 커요. 즉 파장이 짧은 빛이 전자에 충돌하게 되면 전자의 속도를 급격히 다른 값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결론은 파장이 짧은 빛을 쓰면 위치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지만 전자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장이 긴 빛을 이용하면 전자의 그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파장이 길면 앞에서 말씀드린 우퍼에서 나는 낮은 음의 소리처럼 우리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이 가상의 현미경 사고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혹은 속도를 둘 모두를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다라는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책 우리 집 강아지에게 양자역학 가르치기 의 책의 저자는 하이젠베르크의 이 현미경 사고 실험이 사람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저자의 입장에 동의하는데요. 이 사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사실 측정의 한계에 관련된 법칙이 아니라요. 전자와 같은 양자역학을 따르는 대상이 갖고 있는 본원적이고 본질적인 객관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불확정성 원리는 측정 능력의 한계에 대한 법칙이 아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객관적 현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에 대한 법칙이다라고 정리합니다. 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측정이 없이 어떻게 이 저자가 설명하는지 제가 이 그림을 이용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 산 모습처럼 이렇게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물리학자들은 전자의 파동 다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자가 이렇게 파동 다발의 형태로 기술되는데요. 파동 다발은 굉장히 좁을 수도 있죠. 한편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상에서 굉장히 좁은 영역에 파동 다발이 모여 있는 그런 파동 다발을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파장이 서로 다른 파동을 더해야만 이와 같이 좁은 영역에 모여 있는 파동 다발을 구성해낼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좁은 영역에 전자의 파동 다발이 모여 있으면 우리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좁은 파동 다발을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파장을 갖고 있는 파동을 더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자의 파동 함수의 파장이 바로 전자의 운동량에 해당하거든요. 결론은 좁은 파동 다발을 만들려면 우리는 여러 운동량이 섞여 있어서 전자의 운동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게 되죠. 전자의 운동량이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파동 다발의 모습이 어때야 하냐면 전자의 운동량은 바로 전자의 파동 함수의 파장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전자의 운동량이 정해져 있다는 건 파동 함수의 파장이 딱 하나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하는 파동이 딱 하나의 파장을 가지면서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을 때만 우리는 전자의 운동량을 딱 하나로 기술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아래에 있는 이 파동을 보세요. 쭉 옆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파동의 경우에는 우리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없죠. 결국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현미경 사고 실험에서 예를 든 것처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전자와 같은 양자역학을 따르는 대상이 근원적으로 입자의 성격과 파동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이 전자의 이런 불확정성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현상들이 여러 있습니다. 혹시 화학에서 그 공유 결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다른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면서 서로 결합하게 되는데요. 이걸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전자를 공유하는 이런 공유 결합도 불확정성 원리랑 관계됩니다. 두 개의 탄소 원자가 각각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자는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한 탄소 원자에 붙박여 있지 않고 두 원자가 전자 하나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또 이것 말고도 흥미로운 또 다른 불확정성 원리의 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왜 도체는 도체일까의 질문에 관계됩니다. 도체는 그 안에서 이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일종의 그 원자들의 격자구조 위에 전자가 있는 건데요. 이 전자는 특정한 원자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넓게 펼쳐져 있는 파동 함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도체가 그 전류를 잘 흘리는 도체가 되는 이유도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바로 그 근원입니다.